예, 먼저 박명호, 홍석출 진수인 두 분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해서 건전재정에 기초한 예산 편성으로 긍정적 평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는 고물가 인플레이로 소득 조금 늘어나는 소득 정도는 무의미하게 되었고 내수 경기 부진은 장기화되어서 IMF 때나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게 국민들의 민심입니다. 570만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부채 연장이 지금 한계에 달해서 파산이 늘어나고 있고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한 지방도시의 상가는 공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이은 세수 축의 실패에 따른 세소 결손을 지방교부금이나 교부세 미지급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에 계신 주민들은 그 고통을 감내하기가 한계에 지금 이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상황을 그야말로 비상시국 정도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이 2025년 예산 편성의 기조인 건전재정이 타당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저희하고 너무나 배치돼서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이게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60%인 재정 준칙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그것이 마치 건가옥조이냐 저희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재정 준칙을 도입했고 그 도입한 나라들이 부채를 줄이거나 그걸 통해서 경제를 활성했다는 그런 뚜렷한 근거가 있는지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한데 두 분 교수님께서 짧게 사례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는 그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재정의 기조를 논할 때는 그 증가율만 보는 게 아니라 수지 적자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수지 적자가 70조 대, 80조 대 계속 나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게 재정 긴축이다라고 할 수 있는 저는 그게 또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의 큰 재정 적자가 발생하느냐? 가만히 따져보시면 2019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총지출이 계속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게 빠른 성장 하에서 예, 지금이 2%, 교수님. 3%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출 규모는 엄청납니다. 예,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감세를 통해서 재정 수입을 줄인다면은 그러면 그거 더 적자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게 동의하기 어렵고 그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의원님 예, 제가 한 가지 잠시만요. 예, 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우리 홍석철 교수님 말씀도 좀 듣겠습니다. 예. 사실 정부가 그 총지출을 그만큼 늘렸다 그래서 다른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의 문제라는 것도 정부가 그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 정책도 계속 이제 발표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정 그 자체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요거를 보는 것보다도 어느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없는 거는 좀 효율화하면서 정말 필요한 곳에다 어느 정도 집중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국회 예산정책처에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2033년쯤 되면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GDP 대비 한 60%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재정 준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이 되면 상당히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재정 준칙을 고려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재정을 관리할지에 대한 고민도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홍성철 교수님 말씀 저희들이 쭉 읽어보면서 보니까 그런 걸 위해서 지금 기초연금 등 효율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기초연금의 일정 정도 배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주장하신 건가요? 지금 우리나라 고령층의 연령대별 빈곤율을 보게 되면 70대 후반이나 80대는 빈곤율이 매우 높지만 최근에 신노년층이 되는 분들은 빈곤율이 선진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인구 변화를 고려해서 우리도 의무지출인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좀 더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 소득 수준 이런 걸 따라서 차등화하고 또 심지어는 배제의 폭도 넓히자는 그런 주장이시죠. 뭐 배제의 폭을 넓힌다기보다도 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하는 게 앞으로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필요한 방향이 아닐까라는 말씀.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그 의료 요양 돌봄 시장을 대표적인 규제 산업으로 말씀하시고 산업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도 하셨는데, 그런데 이 분야는 공공성 비영역성이 확고하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산업화할 수 있는 무슨 보관이 있으십니까? 예, 해외에도 보면은 이게 공공에서만 급격한 인구 고령을 다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민간과 협력하는 사례들이 많고요. 그 민간이 단독적으로 뭐 그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기보다도 상생적인 전략으로 함께 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정세연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교수님 그 주장을 쭉 보면은 2023년, 24년 세손 결손의 원인이 법인세 감면에 있고 22년 정부의 세법 개정안의 세수 효과 중 법인세가 과소 추계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뭐 저희들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은 이 국회 예산정책처가 소득세 법인세 4조가량 결손이 날 것이라고 이미 예측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이 결손이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오기영 의원님께서 최근에 그 세수 진도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것이 나오면서 더 상황이 좀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에는 그것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었는데 그때에도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내년에도 세수 결손 지금보다도 더 예상한 것보다 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료 요청권이 있어 지금 우리가 종합 자료 요청권이 현재 있는 그 자료는 사실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요. 그 공개된 자료를 리스트업해서 만드신 자료고 각 부처에서 예산안을 낼 때 거기 내역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